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오늘 교재 129쪽에 나와 있는 외란과 호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다루기 위해서 외란과 호란을 끊어서 오늘은 외란에 대해서만, 임진 외란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뭐죠? 부제가 외놈은 이겼지만 뭐 어땠다는 얘기예요. 네. 외놈은 이겼지만 우리나라는 쑥대밭 됐다. 예, 그런 의미도 맞고, 외놈은 이겼지만 여진족은 못 이겼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고, 외놈은 이겼지만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네. 임진년에 일어났던 외놈들의 난이다. 그래서 1592년부터 1598년 7년 전쟁이라고 하죠. 7년 전쟁. 근데 이제 빼보면은 6년밖에 안 되는데 왜 횟수로 7년이라고 그래서 7년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몇 세기예요, 여러분들? 16세기죠.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임진왜란 상황을 한번 놓고 보자라는 얘기죠. 상황. 당시의 상황은 어땠느냐? 조선은 어때요? 조선은 그냥 200여 년 동안 별로 전쟁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사 안일주의로 가죠. 특히 이제 국방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국방이 물러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대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방군수포제라든가 웬만하면 군대 안 가려고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율구 선생님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사를 10만 명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0만 양병사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죠. 네, 그 10만 명을 어떻게 만드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일설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구 선생님이 고향이 어디예요? 강릉이죠. 강릉이다 보니까 강릉 사투리로 해가지고 당시 그 신하들이라든가 임금이 못 알아들었다. 지은아 10만 원 내야 돼요. 걔들인데 빡센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 알아들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자, 국방이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예부대 10만 명도 안 됐다라는 것을 이 선생님이 그 10만 양병수를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진족은 성장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여진족이 성장을 하더라. 자, 왜 여진족이 성장할까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거죠. 약간의 이제 그 지도를 그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임진왜란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외놈들이 일으켰다 해가지고 좀 폄하하는 그런 입장을 좀 많이 가져요. 그래서 임진왜란, 임진왜란이다, 외놈들이 일으킨 난이다라고 하는데, 정식적으로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조일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다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사군이 있었고 이쪽에 육진이 있었죠. 이쪽에 여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사군 육진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아유 무서워 눈치 보고 하면서 숨 죽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숨 죽이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서로 군대 안 가고 그러니까 국방력이 약화되죠. 그러니까 점점 얘네들은 그 약한 틈을 타가지고 강해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육진 지역이라든가 사군 지역이, 사군 육진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여진족한테 빼앗기는 결과를 굉장히 많이 이 당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진족이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요때 일본의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합니다. 그러면 이 전국이라는 게 뭐냐? 전국 노래자랑 할 때 그 전국이에요? 아니죠. 작은 나라들, 이 작은 국가들끼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전국이에요. 싸울 전자예요. 전쟁 전자. 그래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할 때 그 전국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던, 분열이 되어 있었던 그 수많은 일본의 작은 나라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당시 상황이. 그러면 이 상황이 통일했는데, 그러면 일어났던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일단 내부적으로는 우리한테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요토미가 뭐가 있어요? 대륙 침략의 야욕이 있었죠. 대륙 침략의 헛된 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헛된 꿈이 있었어요. 예. 여기 뭐 명나라 쳐봐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어떤 헛된 꿈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국내의 불만 세력의 관심을 어떻게 돌리고자 국내에 어찌됐건 그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이 강해서 얘가 통일을 했습니다만 호시탐탐 얘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자기 국내에 일본 내에 있는 자기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평화시기가 되게 되면은 계속 암살이라든가 이런 시도를 계속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러한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자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죠. 일거양득의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쟁을 정치가들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백성들과 군인들만 죽어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쳐들어오는데 발생을 하는데 우선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감지가 돼요. 예를 들면 삼포에 있는 외인들 있잖아요. 삼포. 우리가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 울산, 진해 그쪽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외인들이 철수를 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사신을 일본에 파견을 합니다. 2명의 사신을 일본에 파견을 하죠. 자, 파견을 하는데 한쪽은 어떻게 해요? 한쪽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 사람 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의견 일치는 봤어요. 근데 왜 한 사람은 그렇게 반대를 했느냐? 전쟁을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했느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국내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일본에 파견됐던 사신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데에 방점을 찍었죠. 자, 이때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를 하죠? 정명가도를 외칩니다. 그럼 정명가도는 무슨 뜻이냐? 명나라를 정발하러 가야 되니까 길을 비켜달라라는 겁니다.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니까 너희들이 길을 비켜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길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안 비켜주죠? 거절하죠. 왜? 명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형님이기 때문에 안 비켜줍니다. 거절을 딱 해버리더라. 그래서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부산진이 먼저 점령이 돼요. 이때 최초로 부산진이 먼저 정발이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요. 부산진. 그래서 여기서 정발이라는 사람도 죽죠. 그 두 번째로 동래성이 함락당합니다. 동래성은 송상현이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부산 가게 되면 부산이나 부산 안에 동래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일본하고 무역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상인들을 우리가 동래한다 해서 내상이라고 불렀던 내상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근데 이 당시에는 부산진 그 성이 따로 있고 동래성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함락되고 그 다음에 얘가 동래성이 함락이 되는데 일본 애들이 부산진을 함락을 하고 나서 이 송상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길을 비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송상현이 뭐라고 그랬느냐?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 즉 길을 안 비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래성도 결국에 함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파죽지세에서 쳐들어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게 무슨 산맥이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일본 애들이 쭉쭉쭉쭉 파주시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우리 서울에서 알게 되죠. 남한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오면 서울이고 알게 돼서 제승방리학 체제에 의해 가지고 누구를 파견하죠? 신립을 여기 어디 충주로 파견합니다. 신립을 충주로 파견을 해요. 그래서 이 신립이 충주에서 특히 어디 탕금대에서 여기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딱 일본 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 어디에서 여기를 막는 조령 문경세제를 막았으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었었는데 여기를 막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왜군들이 이 문경세제 조령을 그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미리 탐사를 해요. 조선 병사들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오거라. 그랬더니 없더라라는 얘기죠. 아주 이상하겠고요. 왜 여기를 안 지키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문경세제 조정을 넘어보니까 정말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딱 보니까 저기 멀리 남한강을 등 뒤에 지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여기에 있더라는 얘기죠. 이게 웬일이냐? 야호 신난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부대가 거의 섬멸당합니다. 섬멸당해요. 뭐 야사히 하면 신립의 꿈속에 신립이 아끼던 애첩이 나타나서 조령을 지키지 말고 탕금대를 지키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건 뭐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어쨌거나 신립도 죽음을 당하고요. 그래서 인조 선조는 어떻게 하죠? 예, 피난길에 올라요. 피난길에 올라요. 야반도주라고 그러죠. 밤중에 몰래 가버립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그래서 성난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복궁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경복이 아니라 경복궁이죠. 경복궁이 소실당합니다. 예, 소실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물겨운 피난길을 선조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눈물겨운 피난길을 선조가 따다닥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평양까지 가는 거죠. 평양까지 질질질질질 가는데 그때에 우리의 신세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 아주 큰 희소식이 들어오죠. 우리나라 최초의 승리입니다.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해요. 옥포죠. 누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수신 장군이 승리를 딱 했다 해서 승리의 장계를 딱 올립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승리를 했어.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어떻게 됐다? 예, 평양까지 갔으나 평양성도 역시 함락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임금은 이제 어디로 가요? 의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의주로 피난을 가요. 의주로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갑니다. 의주는 어디예요? 오늘날 여기 신의주죠. 압록강 하구 부분은 신의주죠. 그럼 외놈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여기 가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버리겠다는 얘기죠. 의주로 피난을 가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집권자는 여러분들 누구였냐면, 최고 집권자는 누구였냐면 동인의 영수 누구였어요? 유성룡이었어요. 유성룡이었어요. 이 사람이 영의정이었어요. 예, 영의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를 했습니까? 명예 원군을 요청하죠. 원군을 요청하죠.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래서 명예 원군이 이 당시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명예 원군이. 자, 들어오게 되는데 명나라 원군이 위험한 부분에서는 잘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깊은 갈등에 휩싸여요. 그러던 차에 우리가 이제 슬슬 반격을 했던 것은 어디에서 튀었느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이순신의 여기 수군의 활약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럼 이 수군도 수군이죠. 바다에서 잘 싸우지만 육군에서 계속 당하면 안 되잖아요. 육군에서 일본 애들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규 부대가 아니라 바로 뭐다? 의병의 활약이다라는 겁니다. 의병의 활약. 의병들은 정규 부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정규 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의병장들은 양반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내 동네, 내 마을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의병을 결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의병들이 이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는 외놈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게 뭐냐? 바로 게릴라 전술이다라는 거죠. 게릴라 전술. 그래서 우리 교재나 뭐 이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향토지리에 익숙한 전술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뭐냐면, 내 동네는 내가 너무 잘 알죠. 내 동네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지도에도 안 나오는 길까지 잘 알죠. 요즘으로 따져도 GPS에 안 나오는 길까지도 나는 내 동네는 너무 잘 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외놈들이 나타났을 때 이러고 숨어있다가 갑자기 와! 하고 덤벼들어서 낫이나 창 같은 걸로 쿡쿡 찔고 도망가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외놈들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작용하는 거죠.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는 거.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항상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게릴라 전술이. 실질적으로 이 게릴라 전술로 굉장히 그 큰 타격을 입혀가지고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이 베트남전이죠. 베트남전. 이 미국은 뭐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세계 최강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화력으로 정글을 쏟아붓고 하더라도 이 북베트남이라든가 베트공 군들을 완전히 섬멸할 수가 없었죠. 얘들이 그래서 미군을 상대로 했던 것이 바로 게릴라 전술이었어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확 나타나서 기습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이었다는 얘기죠. 이 의병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 의병들의 무기가 뭐겠어요? 뭐 번번한 뭐 칼이 있었겠어요? 아주 잘 맑아드는 창이 있었겠어요? 이 집에서 쓰는 낫이라든가 곡괭이 이런 거 들고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냥 확 찌르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행이에요. 이 외놈들이 죽으면 다행인데 잘 안 죽잖아요. 칼 한 번 찔렀다고 죽습니까? 안 죽죠. 비부상병이 되는 거죠. 이 부상병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큰 골칫덩어리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는 의병 때문에 발목이 잡혔고 바다에서는 수군 때문에 발목이 잡힌 그런 형국이 돼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이순신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냐? 대규모의 부대를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북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는 전라도잖아요. 전라도 곡창지대를 보호를 했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보호를 했다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 그러면 임진왜란을 반전으로 만들었던 주요 공신들은 바로 수군과 바로 뭐였다? 의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의병장은 빨간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해서 홍위 장군 곽재우예요. 곽재우. 이 최초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장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심지어 스님들까지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서산대사, 그 다음에 사명대사, 자,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님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일반 백성들이죠. 뭐 노비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수군이죠. 수군. 자, 조선시대 국가 정책에 따르면 이런 계층들은 거의 천시받는 계층들입니다. 억불 정책에 의해 가지고 불교를 굉장히 탄압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위급해지자 이러한 스님들이 승병을 이끌고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백성이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표현했지만 여기 노비들도 들어가 있죠. 국가로부터 혜택 받은 게 아무것도 없죠. 국가가 위급해지자 이렇게 같이 의병장과 더불어서 들고 일어났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수군은 뭐냐면 신량역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분제도 할 때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신량역천이라고 해가지고 이 뜻이 뭐냐면 신부는 양인인데 신부는 일반 사람인데 하는 일은 천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양인이지만 국가가 얘네들 천시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면 임진왜란에는 큰 전쟁의 반전은 바로 누가 일으켰느냐?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천시받았던 그런 계층들이 임진왜란의 승기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순신도 원래는 살인 가문의 아주 명망 깊은 명문 집안이에요. 이순신도. 그런데 이순신이 묵과를 받던 이유는 무예의 어떤 그 무예에 능통해가지고 이렇게 묵과를 본 게 아니에요. 이순신의 가문이 조광조의 김효사화와 연루가 돼 있습니다. 연루가 돼 있어가지고 이순신의 가문이 완전히 역적은 아니지만 역적 비슷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과에 응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과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과거에도 응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조광조의 신원이 사림에 의해서 회복이 되면서 그래도 문과는 아니지만 무과는 볼 수 있게끔 해줬던 거예요. 이순신이 그래서 공부만 하다가 무과를 봐야 됐으니 그게 합격이 됩니까? 안 되죠. 말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에 이순신이 무인으로서의 날 때부터 어떤 그 타고난 재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늦지막히 30 그 즈음이 돼가지고 과거에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10대 때도 과거에 합격하는데 늦게 출발한 사람입니다. 이순신은 대기만성이에요. 대기만성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임진왜란의 반전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선의 반격과 정류재란을 보겠습니다. 명예, 원군, 광군, 정비. 예, 그래서 명나라 원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광군이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김시문의 진주성 싸움,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산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행주치마로 그 서울 근교 행주치마로 해가지고 외놈들을 무찔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줌마들이 행주치마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이어가지고 무찔렀다. 얼마나 무찔렀겠어요 그 행주치마로. 예,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태종 때, 그 다음에 세종 때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굉장히 많이 강해지죠. 특히 세종 때에 나왔던 신기전이라든가 비격 진천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여기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놈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조총이 물론 있습니다만 조총보다 더한 우리나라의 대포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군에서도 여러분들이 현자총통 같은 그런 대포가 있는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때문에 일으켰다라는 건 그건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상식이고, 거북선은 그냥 외놈들을 놀라게 해주는 어떤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전투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판옥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판옥선에 천자총통과 같은 대포를 실어도, 대포를 거기에서 그 배에서 발사를 해도 배에 균열이 가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가 훌륭한 조선술이 있었다는 얘기죠. 조선술의 차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쏙쏙 집어넣으시길 바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선을 빼버리고 누구하고? 명나라하고 휴전을 하게 됩니다. 휴전을 제의하게 됩니다. 휴전. 명나라하고 휴전을 하게 돼요. 휴전. 이 참 재밌어요. 휴전은. 우리나라 빼버리고 명과 휴전한다. 명과 우리나라 빼버리고 명과 일본이 휴전 협상을 해요. 휴전 협상. 우리나라 빠져 있죠? 빠져 있어요. 그 명나라 애들은 남의 나라 와서 죽기 바래요, 안 해요? 그거 싫어해요. 근데 일본 애들이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전쟁 끝날 테니까 뭐를 달라, 여러분들? 삼남지방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 삼남지방을 요구해요. 삼남지방이다 그러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요구를 해요. 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우리나라 조정에서 특히 유성룡이 굉장히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담이 실필을 이렇게 지지부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해요. 죽어요. 이 사람이 죽다 보니까 일본 애들도 어떻게? 괜히 남의 나라 와가지고 우리도 개죽음 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사람 죽었으니까 전쟁을 끝내자. 그래서 이 휴전 협상이 뭘로 가게 되냐면 나중에 가게 되면은 뭘로 가게 되냐면 이 종전 협상으로 가요. 그래서 종전 협상 때에 일본 애들이 내놓은 그 주장이 뭐냐면 우리 그냥 물러갈 테니까 조용히 전쟁을 끝내자.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좋다. 오케이 사인을 딱 해줍니다. 그럼 일본의 함대가 그냥 조용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일본 애들 철수하도록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게 싫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순신이었죠. 그래서 돌아가는 일본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량에서 못 가게 격파를 해버린 거죠.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완전히 임진왜란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이순신은 뭐예요? 어명을 어긴 거죠. 어명을 어긴 거예요.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뭐. 예. 근데 이순신은 당시의 생각에는 이런 어떤 그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전쟁에서 살아봐야 임금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누명을 씌워서 죽을 수 있겠다. 그러니 군인으로서 차라리 명예롭게 죽자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노량해전에서 종전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정류재란이 있습니다. 정류재란. 아까 왜군의 휴전제의 화의하면서 뭐 이렇게 좀 잠깐 쉬어요. 전쟁을 잠깐 쉬어요. 잠깐 쉬어요. 그러다가 이 일본의 제의가 결렬이 되다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다시 쳐들어왔다 해서 정류재란이에요. 다시 쳐들어왔다. 이 정류재란은 1년도 채 안 돼요. 정류재란. 자, 요 정도 아시면 되겠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의 결과. 임진왜란의 결과. 임진왜란의 결과.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국토가 황폐화 됐죠. 예, 국토가 황폐화 됐어요. 농사 지을 데는 없습니다. 황폐화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구는 감소하죠. 인구는 감소하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정이고, 이건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이야기고, 한편 명은 어떨까요? 명은 국력이 어떻게 됩니까? 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왜 국력이 약화돼요? 우리나라에 구원병 보내셨잖아요. 올해 그래도 형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구원병 허접되게 군사들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들 주력부대 군사들 보내준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국력이 약화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저 위에는 여진들은 어때요? 여진들은 야호 하는 거죠. 야호, 야 신난다. 그래서 여진은 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지네 나라 이름까지 만듭니다. 후금이라고 후금을 건국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후금. 여러분들 우리가 고려시대 때 여진족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금나라였죠.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금여야 요거이 뭐야 기억나죠? 그래서 나중에 세운 금나라다 해서 후금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편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가지고 에도 막부가 형성되죠. 에도 막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왜 일본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장인들을 얘네들이 납치를 해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문화재들 조선 백자라든가 청자라든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백자나 그 청자보다도 일본에 있는 것이 훨씬 많아요. 또 장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장인들을 잘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좋아진 건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조선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원래 중국의 민족이 있던 한족이 쇠퇴하게 돼버리는 거고
쇠퇴하게 돼버리는 거고 조선도 쇠퇴하게 돼버리는 거고 사실 동아시아 문화권의 두 가지 큰 축은 예와 예인데 얘네들은 떨어지게 되고 어디 갔습니까? 여진하고 일본은 발전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세계의 역사에 흐름이 바뀌게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만 임진왜란 하게 되면은 그냥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다. 근데 이순신의 활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순신 그래서 명랑해전 때에 열세척으로 300 몇 척? 130 몇 척? 300 몇 척이죠? 네. 그거를 쳐부셨다. 내 죽음을 알리지만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이 동아시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전쟁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일본에 가게 되면은요. 일본에 가게 되면은 이총하고 비총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이총하고 비총이 있어요. 이총은 뭐고 비총은 뭐냐? 이건 코 비자고요. 이총은 뭐냐면 귀 이자예요.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정부가 너희들의 전공을 내가 인정해 줄게. 목을 가져와야지 내가 몇 명을 주겠느냐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목을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잘라와라라고 얘기했어요. 귀를 잘라와라. 근데 귀는 두 개잖아요. 귀는 두 개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코를 잘라와라. 그래서 그 가지고 왔던 것을 다 함께 묻어준 것이 그 무덤이 있습니다. 이총, 비총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국민적인 스타로 등극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은 여기 군자 들어가죠. 예, 선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후궁의 소생에, 그러니까 중전이 아니라 후궁 공빈의 소생에 의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군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광해군의 형 임해군이 있는데 얘는 외놈한테도 잡히고 성격은 괄괄하고 남자다운데 실질적으로 겁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광해군이 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느냐, 국민적인 영웅이 됐느냐, 국민 왕자가 됐죠. 국민 왕자.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솔선수범해가지고 의병을 모집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의병을 모집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 당시 백성들은 선조 싫어했어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간 임금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무너진 땅에 떨어진 그 왕실의 권위를 누가 그나마 면을 세웠느냐, 바로 광해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자가 돌아다니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의병을 모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조가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세장가를 가요. 세장가를 가가지고 중전을 받아들이는데, 중전에서 낳은 아이는 중전이니까 뭡니까? 예, 적자죠, 적자. 그래서 영창대군이라는 배다른 어린 동생이 나오는데 왕권이 흔들흔들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했던 공, 그리고 또 명나라에서 광해군을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 선조가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조 다음으로 광해군이 임금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가지고 에도 막부가 형성했다고 얘기했죠. 에도 막부. 누구?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슨 막부요? 에도 막부예요. 예, 에도 막부인데, 에도 막부는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까? 도쿄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요. 오늘날 일본의 수도 도쿄. 예, 도쿄 여기에 두고 있어요. 자, 일본인들이 전쟁을 딱 일으키고 나서 장인이라든가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네 나라로 많이 가지고 갔죠.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왼수지간이 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조선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느냐. 그래서 싹싹 빕니다. 우리 화의합시다. 화의합시다. 해가지고 조선의 문물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선통신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통신사가 이런 우리의 그 발전된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기 위해서 19세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굉장히 그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조선통신사 한번 간다 그러면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었대요. 그 행렬이 어마어마하고요. 이 통신사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임진왜란과 관련된 우리나라 그 지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휴정대사, 서산대사죠. 휴정이, 유정이 이제 사명대사죠. 사명대사. 금강산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포로들을 많이 데리고 오시죠. 그 다음에 신립의 충주, 여기 전투, 그 다음에 여기 곽재우, 최초의 의병이다. 곽재우,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조선통신사 행렬의 그림이죠. 여기 통신사고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가마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죠. 요 그림 딱 놓고 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그림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림과 관련된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 그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뒤에 몇 페이지죠? 132쪽에 나와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다음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은 기억, 신립장군이 충주의 탕금대에서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패배했죠. 니은, 국민들이 첨사 정발의 지휘 아래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했다. 이 사람이 어디를 지키고 있어요? 정발이 어디 지키고 있었죠? 부산을 지키고 있어. 부산. 조선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습니다. 왜군이 평양을 점령했다. 네, 그렇죠. 자, 맨 처음에 뭡니까? 맨 처음에 부산 쳐들어오죠. 부산. 이거죠. 그 다음에 파죽지세로 올라가서 우리의 주적부대를 박살내는 충주, 탕금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선조가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서 결국에는 그 중에서 첫 승리, 옥포해전. 너무 신나합니다. 신나했지만 평양이 함락됐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 니은, 니은 기억 디귿 니은. 정답은 몇 번?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병자호란과 북벌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그 어떤 결과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붕당 있죠. 붕당.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면 이 다음 단원도 쉽게 이해가 되고 아주 재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